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4일 오후 1시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일본을 가해자 그리고 적반하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사람, 그 말 때문에, 말 덕분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은 장개석,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의 독립투사 안재홍 선생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두 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패전 국민이 된 일본 사람들이 많은 생명을 구한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개석 안재홍 씨입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국가 지도자일수록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로서 통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적의 마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 쓴 글, 잘하는 말은 우선 장개석입니다. 이 중일전쟁을 지도했던 사람이 장개석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을 주로 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에서는 장개석이 이끄는 이 중화민국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일본과 싸우는 장개석 군대를 괴롭혔던 게 모택동의 공산당이었습니다. 모택동의 공산당은 중일전쟁 때 뒤에서 자신의 병력을 온전시키기 위해서 일본군과는 싸우지 않고 계속 장개석 군대를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개석이 우리 상해 임시정부, 그 뒤에는 중경으로 갔습니다만, 김구 선생이 지도하던 상해 임시정부를 보호를 하고 카이로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문안이 들어가도록 노력한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중일전쟁 때는 중국 측 피해자가, 사상자가 한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1000만 명. 얼마나 참혹했던 전쟁입니까?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그날 바로 장개석은 연설을 합니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일본인들에 대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개석이 한 연설입니다. 우리 중국 동포는 구악을 기억해서 지우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 민족 전통의 고귀한 덕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일본 국민을 적으로 삼지 않았고, 다만 횡포비도한 무력을 행사한 군벌만을 적으로 생각한다고 명언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적군을 타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투항의 조건을 전부 충실하게 실행하도록 엄격하게 독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는 보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나치스적 군벌에 의하여 우롱을 당하고 선동당한 점에 대하여 우리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뿐입니다. 만약 과거 적이 행한 폭행에 대하여 똑같은 폭행으로 대하고 그들의 우월감에 대하여 노예적 굴욕을 가한다고 한다면 원한은 또다시 원한을 부르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행해온 인의의 전쟁이 목적한 바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 국민 동포 일동은 오늘에 점하여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아니 1000만 명이 죽고 다쳤는데도
이렇게 일본을 용서하면서 그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세우느냐. 일본 국민은 속았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문제였다. 이렇게 딱 분리를 합니다. 장개석 총통의 이런 태도를 이득보원이라고 합니다. 덕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거죠. 이득보원. 그래서 장개석은 일본에 대한 전쟁 피해 보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중국 공산당이 일본과 국교를 열 때도 모택동은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에 보면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최근 장개석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일 전쟁을 지도한 사람은 모택동이 아니고 장개석이다. 모택동은 항일전보다는 장개석의 항일전을 방해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 장개석은 늘 도덕적 성찰에 노력한 사람이었다. 장개석은 후계자를 잘 두었다. 장정국이 대만을 성공적으로 민주화시켰다. 중국의 미래도 장개석 모델이 아닐까. 장개석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당시의 미군 사령관 스틸웰과 좌파적 미국 기자의 험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청나라가 무너진 이후 최초의 근대 국가 기틀을 만든 사람이 장개석이다. 오늘의 중국도 그 틀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개석. 또 한 분 안재홍 선생이 있습니다. 이 안재홍 선생의 해방 직후 연설을 저한테 소개해 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모리타 요시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 부친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여기서 있던 일본 거류민들이 이제 일본으로 철수할 때 그 철수하는 조직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쓴 조선종전의 기록은 1038쪽에 달하는 아주 대작입니다. 이 해방 전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을 남긴 분인데, 이분을 제가 1984년 여름에 도쿄 부근의 가와사키역 부근 커피숍에서 만나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리타 요시오 씨입니다. 이분은 국교 정상화된 이후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도 근무하고 또 한국의 대학에서도 강의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토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의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힘에 의한 지배는 좋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억지로 합쳤겠지만 헤어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할린에 있는 한국인 문제, 한국에 남은 일본 여자들의 문제 등등 결별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가장 큰 책임은 한반도 분단입니다. 역사의 가정이란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항복을 결정한 의전회의가 8월 9일이 아니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진 8월 6일에 열렸다면 소련은 참전의 기회를 놓치고 38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8월 9일 의전회의에서 결사항전의 주장이 이겼다면 소련 기갑부대는 부산까지 남하했을 것이고 미군은 인명송실을 막으려고 상륙을 포기하여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38도선은 미국 측이 스탈린에 제의했던 겁니다. 소련군은 38도선까지만 내려오라. 그때 소련군이 그걸 거부하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걸 미국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요행히 스탈린이 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38도선은 어떤 점에서는 분단선이기도 하지만은 분단의 책임은 소련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구한, 대한민국을 자유의 기지로 보존할 수 있게 한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어요. 모리다 씨는 우리 같은 식민지 세대는 패전으로 발판을 잃고 큰 손해를 보았다면서 그래도 한국이 좋다고 했습니다. 모리다 씨는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꼭 제가 쓰는 기사 월간조선에 실렸습니다. 1984년 8월로에 실렸는데 책을 쓰면서 제가 감격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린 자료가 있습니다. 천황의 종전방송 직후 경성방송국 KBS입니다. 을 통해 안재홍 선생이 한 연설 대목입니다. 안재홍 선생은 언론인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6.25 중에 납북이 되어서 북한에서 1960년대 초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아주 문장력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KBS 방송을 통해서 안재홍 선생이 오전에 정오경에 천황의 항복방송이 있었고 그 직후에 한국인에게 당부하는 연설입니다. 연설. 그 연설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선생의 연설입니다. 1945년 해방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일본 거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0년간의 총독 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조선, 일본 양민족의 정치 형태가 어떻게 변천하더라도 두 나라 국민은 같은 아시아 민족으로서 엮여 있는 국제 조건 아래서 자주 호양으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500만의 조선 동포가 일본에서 똑같이 순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에 있는 백수십만 일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총명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개강된 순간에도 이런 차분하고 이성적인 연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지성입니다. 이 연설 덕분에 남한 지역에서는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은 다릅니다. 남한 지역에서는 일본인들이 그래도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 안재홍 선생이 말하는 게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이사를 갈 수 없다. 같은 아시아의 사람들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 당시 일본에 수백만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일본인들을 탄압하면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도 보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아주 생각을 깊게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이 반일 선동이라든지 반일 감정을 표출시키는 연설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동포들을 매우 불리하게 만듭니다.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제1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반일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제1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재홍 선생은 그 어려운 시기에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시절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이 연설문을 쓰는 사람들이 이 장개석, 안재홍 두 분의 역사적 연설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